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인데, 자, 오늘은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는 분들께,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께 개인회생이라는 절차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전체적인 진행 과정과 또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전체적인 절차를 신청부터 면세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개인회생 신청 자격입니다. 개인회생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개인인 채무자만 가능하고요. 법인은 안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또 계속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월급을 받는 급여 소득자, 직장인 가능하고요. 그리고 불법적인 게 아니라면 어떤 수입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생계비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법원에서 인정한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되고, 낭비자, 그러니까 어떤 도박이라든가 주식, 코인, 스포츠 토토 이런 거를 하는 사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은 이게 안 돼요. 면책 불허가 사유라서 파산은 안 되고, 나중에 개인 파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 따지지 않습니다. 알바하는 분들도 되고 파트타임, 일용직 근로자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무액의 한도가 있습니다. 빚의 한도가 있어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통상 담보채무라고 하죠. 요게 15억 이하고, 그리고 신용, 담보 없는 거, 무담보 채무가 10억 이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25억까지 개인회생이 가능하고요. 요 금액의 산정 기준은 개인회생 절차 신청 당시 기준으로 요 금액 이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장인뿐만 아니라 영업 소득자, 자영업자도 가능하고요. 농업, 어업, 임업, 종사자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부동산 임대업도 가능한데 이런 경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중소득자, 직장을 하면서 영업을 병행하는 사람, 또는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다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서류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준비할 서류가 많은데 이 서류를 얼마나 빨리 준비하냐에 따라서 이 절차가 짧아질 수 있겠죠.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단은 가족 관련, 신분 관련 서류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게 또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또 예금, 현재 통장에 가지고 있는 돈, 그거에 대한 서류도 들어가고, 또 차가 있다면 차에 대한 서류가 들어가고, 그리고 자영업자, 영업소득자다. 그러면 서류가 추가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요. 영업소득자, 자영업자는 조금 더 복잡한 게 있는데 하나씩 준비하면 크게 복잡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개인회생 신청 전까지 어떤 채권자로부터 판결을 받았던가 소장을 받았던가 이런 법원 서류가 있다면 그 서류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빚이 얼마 있다, 부채증명서, 카드사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부채증명서를 받아야 되고, 특히나 이 부채증명서는 빚이 오래된 빚이면 이 채권을 자기들끼리 막 사고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상 대행기간이 있는데 대행기간에 이런 서류를 주면 알아서 다 떼줍니다. 누락되지 않게 알아서 다 떼주고, 비용도 크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이 있다면 보험 내역서하고 예상해약 환급금 관련된 서류도 필요하고, 그리고 직장인이라면 이런 재직증명서부터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까지 이런 서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집에 대한 거, 임대차 계약서라든가, 만약에 공짜로 살고 있다,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다, 그러면 무상거주 확인서 이런 서류가 필요하고, 배우자에 대한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서류를 다 준비를 해서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서류는 100% 다 준비가 안 돼도 일단 신청을 하고 나중에 보정을 또 해도 돼요. 보완을 또 해도 됩니다. 서류 준비하는데 너무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이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이 들어가고요.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라는 신청 취지를 쓰고, 신청 이후에는 신청인이 채무자가 이런 채권자들한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수입이 어느 정도고 현재 재산이 어느 정도입니다. 그런데 채무가 과도해서 변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그럴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정기적으로 수입을 얻을 예정인데 채무 전액을 변제하기는 어렵다. 현재 상황에서 그 일부만 분할하여 변제하게 해달라. 분할하여 갚게 해달라.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하는 건 뒤에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계산을 해보니까 매월 얼마씩 갚을 수가 있고, 그리고 언제부터 첫 번째로 해서 매월 며칠, 25일이면 25일, 20일이면 20일 이렇게 해서 입금을 하겠다, 갚겠다, 이런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준비했던 첨부 서류를 이렇게 같이 첨부를 해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통상 법상으로는
신청서를 내고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때 변제계획안을 같이 제출합니다. 이 계획대로 갚아 나가겠다. 그러니까 허락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변제계획안을 간단하게 보시면 일단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재는 36개월이에요. 36개월간 갚아 나가겠고 그리고 만약 급여소득자라면 어떤 회사에서 받는 급여 월 평균 월급 얼마 자영업자 영업소득자라면 어떤 사업체를 운영해서 얻는 월 평균 소득 얼마에서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을 기록하고 혼자라면 한 명이라고 기재를 해주고요. 이 자료는 옛날 자료인데 2024년 현재 기준 보건복지부 중위소득이 현재는 222만 8천 원이에요. 근데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중위소득이고 법원에서 인정한 조정된 생계비는 보건복지부 중위소득의 60%를 인정해줍니다. 60%. 현재는 1인 가구 기준으로 133만 7천 원이 돼요. 요때부터 요때까지 변제기간 동안 내 월 평균 수입이 얼마고 법원에서 인정한 월 평균 생계비 부양가족에 따라 다른데 1인 기준으로 현재는 133만 7천 원입니다. 7천 원을 빼면 얼마가 나오겠죠? 그게 월 평균 가용소득 매월 갚아 나갈 수 있는 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통상 3년이니까 36번 하면 얼마가 나오겠죠? 이렇게 변제 나가겠다 허락을 해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금지명령을 신청합니다. 현재 은행이나 카드사나 대부업체로부터 추심이나 독촉을 받고 있을 텐데 이거를 할 수 없게 해야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갚아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가압류라든가 압류라든가 채무자 소유의 가전제품의 강제집행 빨간 딱지를 붙여서 경매에 넘기는 게 있습니다. 그런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개인회생에 따라 돈을 갚아 나가는데 어렵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금지명령 신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지명령 결정이 발령이 되고요. 그러면 채권자들의 추심과 독촉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신청을 하면 개인회생 사건 번호가 나오는데 만약에 채권자가 추심이나 독촉 전환을 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다 하고 이 사건 번호만 알려줘도 아마 독촉은 잘 안 할 겁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금지 명령이 있게 되면 채권자들은 추심하거나 독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통상 법원에서 보정 권고를 합니다. 이 보정 권고는 한 번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법원이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면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될 수도 있고 또 성의 없이 하거나 허위로 이렇게 제출하게 되면 이 개인회생 자체가 기각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어떤 거를 보정하라고 하는지 대략 한번 보면 특히나 이제 최근 채무, 통상 1년 내에 발생한 채무 그런 대출들은 왜 어떻게 해서 대출을 받았는지 또 어디에 썼는지 이런 거를 설명을 해야 되고 그에 대한 근거 자료도 다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최근 채무가 빚을 내서 빚을 갚는 돌려막기를 한 거라면 괜찮은데 최근에 받은 대출금을 어떻게 썼다는 걸 제대로 설명을 못하면 이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용어를 하나 설명드리면 청산가치란 개념인데 쉽게 말하면 채무자의 재산입니다. 이 재산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재산이 아니고 법원에서 채무자의 재산으로 봐버리는 채무자의 재산을 말합니다. 보정권고에서 최근 채무 중에 대출을 갚기 위한 돌려막기 이런 불가피한 지출이 아니고 그 사용 내역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설명하지 못하면 이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명 못한 이 금액은 당신의 재산으로 반영을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사용 내역을 밝히지 못했다면 그 돈은 현금으로 해서 금고라든가 장롱이라든가 이런데 챙겨 놓았다고 봐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인데 채무자가 갚아야 할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데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 채무자의 재산인 청산가치보다 총 변제액이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네가 가진 그 재산보다는 더 많이 갚아야 개인회생을 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산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변제액이 올라가거나 또는 원칙이 36개월인데 변제 기간이 최장 60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정 권고를 다시 보시면 최근 대출을 소명하지 못하면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거예요.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면 총 변제액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서류 중에 주민등록 초본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본인이 주소지를 옮겼던 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 그 주거 상황, 자기 집이었는지 아니면 임대차였는지, 임대차였다면 보증금 얼마인지, 이사를 갈 때 보증금을 돌려받잖아요. 그 돈을 어디 썼는지 이런 거를 다 소명을 해야 돼요. 소명을 못하면 그것도 청산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변제금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법원마다 이거 다 달라요. 법원마다 다른데 어떤 데는 30만 원인 데도 있고 어떤 데는 50만 원인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00만 원인 데도 있는데 어떤 일정 금액 이상 카드를 사용한 내역 또는 이체 내역 이런 게 있으면 그걸 또 소명을 해라. 만약에 소명을 못하면 그것도 청산가치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그 돈을 빼돌려놨다, 현금을 어디 훔쳐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출입국 사실도 보는데 어떤 일 때문에 간 게 아니라면 그것도 다 청산가치에 반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 시가로 확인하고 그 자동차를 운영을 할 거라면 그것도 청산가치에 반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팔았다면 얼마에 팔았는지 또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이런 것도 다 소명을 해야 돼요. 그런 것도 소명을 못하면 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서류도 요구할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이 있건 없건 토지 소유 현황을 또 제출을 해야 됩니다. 법원에서 정한 기간 동안 만약에 부동산을 팔았다면 얼마에 팔았고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그것도 다 소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시가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다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인이면 조금 서류가 덜 복잡한데 자영업자, 영업소득자인 경우에는 사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업장도 자기 건물인지 또는 빌린 건지 빌렸다면 보증금 얼마인지 이런 것도 밝혀야 되고 그리고 집처럼 이렇게 이사를 다녔다면 그 보증금을 받고 그 받은 보증금을 어디에 썼고 이런 거를 다 흐름에 맞게 소명을 해야 돼요. 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것도 설명을 못하면 청산가치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매출이 얼마인지, 비용은 얼마인지, 그래서 나오는 이익이 얼마인지 해서 월 평균 수입을 계산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금액이 가용소득이 될 거고 그 돈에서 법원에서 인정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이제 갚아 나가게 되겠죠. 영업소득자는 굉장히 서류가 많아요. 이렇게 서류가 많고 조금 복잡하긴 한데 하나씩 준비하면 크게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영업장에 있는 비품들, 재고라든가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목록을 제출하고 재산에 집어넣어야 돼요. 재산에 청산가치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배우자에 관한 거, 배우자에 관한 서류도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정 공고에 나온 사항들을 만약에 내가 설명을 못한다, 소명을 못한다면 그 부분은 다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고 청산가치에 반영이 된다는 것은 월 변제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보정을 모두 마치면 개인회생결자 개시결정이 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이제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개시결정문에는 채권자 집행일도 같이 잡아줍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로 출석해라 라고 결정문에 같이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변제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60일에서 90일 사이에 1회 변제기를 잡아야 돼요. 통상 2달 보름 정도 봅시다. 2달 보름 정도 보는데 그때부터 원래 매월 얼마씩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법원마다 또 채무자의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개시결정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특히나 보정할 게 많으면 많을수록 개시결정이 늦게 나옵니다. 그러면 신청일로부터 2달 반 정도부터 1회를 내는 걸로 일단 계획을 잡는데 개시결정이 나야 변제할 계좌번호가 나온단 말이에요. 개시결정이 빨리 나면 2~3달치만 내도 될 건데 이게 만약에 개시결정이 늦게 나면 6개월 이상치도 한꺼번에 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하고 나서부터는 돈을 매월 조금씩 모아놔야 됩니다. 일정한 금액을. 어쨌든 이런 내용은 언제부터는 매월 얼마 정도를 모아두셔야 된다라고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아둔 돈을 내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매월 정상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갚아 나가면 되고요. 그리고 이 개시결정을 하면서 채권자 집행일도 같이 잡죠. 채권자 집행일에는 꼭 반드시 출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 채권자 집행일은 원래는 채권자들한테 내가 매월 이렇게 돈을 벌고 있고 거기서 생활비를 빼고 나면 얼마가 남는다. 그럼 매월 이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설명하는 절차인데 벌써 서면으로 신청을 할 때부터 변제계획안을 제출을 했기 때문에 용어 자체는 채권자 집행일이지만 채권자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채무
채무자만 간다 보시면 되고, 워낙 개인회생 사건이 많기 때문에 본인 말고 다른 채무자들도 엄청 많이 있을 겁니다.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름 정도만 부르고 끝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 순서까지 기다리는 시간 포함해서 한 30분 정도면 끝이 날 거예요. 목장을 정장까지 입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단정한 목장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레빠 질질 끌고 가는 건 좀 그렇겠죠. 아무튼 좀 단정하게 하셔서 신분증만 챙겨서 출석을 하면 되니까 쫄지 마시고 전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채권자 집행기일이 끝나고 나면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이 납니다. 이제는 정말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개시 결정 때는 3회에서 6회분 한꺼번에 변제를 했을 거고, 그 이후부터 계획대로 변제를 계속 갚아 나가면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해진 월 변제금이 50만 원이다. 그런데 이달 지출이 좀 많아서 30만 원밖에 안 남았다. 갚을 수 있는 돈이 3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그것만 넣어도 됩니다. 꼭 정해진 50만 원을 다 채울 필요는 없어요. 더 넣을 수 있으면 더 넣어도 되고, 월 변제금은 50만 원이지만 30이든 20이든 15만 원이든 되는 대로 넣어야 됩니다. 되는 만큼이라도 내야 나중에 이게 목돈이 안 되기 때문에 부담이 덜 갑니다. 그리고 법원마다 좀 다르지만 3개월 이상, 석 달 이상 미납되면 개인회생을 폐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금액만큼은 신경 써서 석 달은 안 넘어가도록 최대한 갚아 나가시고, 월 변제 그만큼이 안 되더라도 되는 만큼이라도 조금씩 변제를 하시면 부담이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획대로 일반적으로 36개월, 3년을 잘 갚아왔다면, 마지막 회차까지 다 갚았다면 이제는 면책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면책 신청을 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 결정이 확정이 되면 법원에서 신용정보원 이런 데 이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신용점수가 확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대출도 가능하고 신용카드도 쓸 수 있고 평상시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맨 처음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고, 요때 변제 계획안도 통상 함께 제출을 하고요. 그리고 요때 같이 금지명령도 같이 제출을 합니다. 채권자들의 추심과 독촉을 막기 위한 금지명령을 같이 신청을 하고, 약 일주일 정도면 금지명령이 발령이 되고,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추심이나 독촉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보정권고가 나옵니다. 보정권고는 거의 100% 있다 보시면 돼요. 이게 횟수가 1회냐, 2회냐, 3회냐, 4회냐, 횟수의 차이가 있을 뿐 보정권고는 거의 99%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어떤 예를 들어 최근 대출 어디에 썼는지 소명을 해야 되고, 소명을 하지 못하면 청산가치에 반영을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 내 집이 있었다, 토지가 있었다, 이런 부동산들이 있었는데 팔았다면 얼마에 팔았고 그 판돈을 또 어디에 썼는지 이것도 소명을 못하면 또 청산가치에 반영을 해야 되고, 보정권고를 잘 이행을 하고 약 3개월에서 5개월, 법원마다 달라요. 그러면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나고, 개인회생 개시 결정문에는 채권자 집행기일이 같이 잡혔죠. 그러면 채권자 집행기일에 참석을 하고 나면 일주일에서 한 달 사이에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납니다. 인가 결정이 나고, 그러면 요 변제 계획안대로 계속 갚아 나가고, 마지막 회차까지 변제를 완료했다면 면책 신청해서 면책 결정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총 걸리는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약 3년에서 3년 1, 2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